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소리 라디오. 한반도에 울려 퍼진 라디오의 시작은 우리 민족에게 방송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그 당시에는 그 필수품이나 다름없었단 말이에요. 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성사에서는 앞으로 월간 6,000대의 라디오를 대한민국의 첫 전파를 보낸 라디오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고 라디오에 담긴 근대 과학기술은 무엇일까? 비슷한 것을 모방해서 만들다가 우리 독자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고 아날로그적인 라디오지만 이제는 현대적 일상이 된 매체. 라디오가 우리 삶에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일까? 일반 생활에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 한 개의 매체라고 새로운 가능성 또는 꿈의 세계를 열어준 그런 하나의 매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시작해 광복과 한국전쟁 그리고 라디오의 전성기를 지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격동의 역사와 함께한 라디오 80년. 때론 진실을 알리는 역할로, 때론 상처를 어우러 만져주는 위안처가 되면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의 의지와 힘을 불어넣어준 라디오. 지금부터 그 신비의 소리상자 안으로 들어가 본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뜻밖에도 이곳이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의 출발이 되는 장소이다. 1927년 2월 16일 이 자리에서 바로 한국의 방송 전파가 처음으로 퍼져나간 것. 여기에서 비롯된 우리 방송 전파가 우리 손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까지 발전돼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방송 전파가 그러니까 라디오 전파가 처음으로 발사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88년 전입니다. 1927년 2월 16일에 이 경성방송국이라고 해서 그 호출부호가 JODK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방송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6.25 사변 때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은 KBS의 전신인 1927년 서울 정동에 세워진 경성방송국. 이때부터 조선의 최초의 라디오 정규 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이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 민족의 저항운동도 커져갔고 1919년 3.1운동의 촉발로 이어졌다. 그러자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보다 정신을 길들여야겠다고 생각했고 당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었던 우가키 가즈시게는 이른바 황국신민화라는 문화통치를 시작한다. 경성방송국도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일제 총독부의 지원 아래 일본인 주도로 설립한 것.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정부와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일본의 식민지 체제에 한국인을 순응하게 하기 위한 교화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1920년에 세계 최초로 미국의 정규 라디오 방송국이 세워집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처음 이제 방송국이 세워진 게 24년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27년이에요. 근데 불과 이제 한 4년, 7년 만에 이제 세계적인 방송의 자리로 이제 잡게 되는데,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그 라디오 방송이라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문화 통치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라디오였던 것이죠. 일제 강점기에 등장한 경성방송은 식민 통치와 대륙 침략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했다. 동시에 새로운 문명인 라디오는 조선 민중에게 근대적 대중매체로서 각인되었다.
라디오의 출현은 조선의 삶을 바꿔놓은 새로운 정보 전달 패러다임의 탄생이었다. 우리가 지금 라디오 소리를 듣는 것은 정보예요. 이 정보를 멀리까지 보내려고 그러면 정보를 이렇게 싣고 나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운송체, 반송체 뭐 이런 말을 써요. 운송하는 전파의 주파수가 처음에 670kHz라는 거였죠. 초기 670kHz라면 지금보다는 한참이나 작은 진폭으로 현재의 음질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토바이도 있지만은 승용차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좌석이 많은 버스 같은 것도 있고 비행기도 있을 수 있는데 670kHz라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그야말로 오토바이 좌석에다가 청중들한테 목소리를 실어서 나른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좌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음질을 못 보내줘요. 전자파로서는 초기의 연구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지만 라디오는 점차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라디오 수신기의 역사상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바로 광석 라디오다. 광석 라디오는 광석 건파기를 사용하는 라디오 수신기로 기술적으로 가장 단순하며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 광석이라고 붙였느냐면 이렇게 우리가 자연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내가에 가보면은 돌이 많잖아요. 돌 성분들 중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 이 겔마늄이나 실리콘, 겔마늄 같은 게 많았는데 이 겔마늄을 사용을 하면 이게 어떤 신호 제어로 쓸 수 있는 반도체 소자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광석 라디오의 이름의 유래는 이런 종류의 라디오가 대부분 광석 건파기라는 광물 결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파기는 약한 반도체 광물을 이용해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광석 라디오의 핵심 부품인 광석 건파기는 현재 반도체 부품으로 따지면 다이오드에 해당하는 부품이다.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그 역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진 반도체 소자이다. 이 다이오드를 이용한 광석 라디오의 작동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배명진 교수와 함께 광석 라디오를 재현해봤다. 가장 처음 기다란 구리선으로 안테나를 만든다. 이렇게 만든 안테나가 라디오 전파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껍게 감은 구리선 코일 위를 슬라이드 접점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튜닝 회로가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는데 이때 코일 외에도 콘덴서가 있어야 하지만 이 대신 안테나 자체를 콘덴서로 활용한 수신기도 있다. 이 튜닝 회로는 수신된 전파에서 필요한 채널 신호 외의 것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튜닝된 전기 신호는 다시 반도체 성질을 갖는 광물 결정으로 만든 광석 건파기를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신호로 검출되는 것이다. 초기 라디오는 이렇게 간단한 원리만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아주 미개적인 수신기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폭이라는 건 전혀 없고 건파, 동조와 건파 그것뿐인 것이 이제 광석 라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시적인 형태의 라디오도
당시에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라디오 자체가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었을 뿐 아니라 값비싼 수신기가 있어도 높은 수신료로 인해 조선인들의 초창기 라디오의 보급률은 매우 낮았다. 보급률이 10%를 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70%까지 육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라디오가 그 당시는 당연히 고가였기 때문에 부의 상징이기도 했고, 수신기 가격은 쌀 30가마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도 한 가마에 한 10만 원 따진다고 하더라도 뭘 15만 원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돈으로. 상당히 비싼 돈이죠. 일제시기 경성방송은 초기 혼합방송의 형태로 운영됐다. 초기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주로 조선 지식인층과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어와 일본어 두 개 언어를 사용하는 혼합 편성을 한 것인데 실제 조선어로 진행된 방송은 미미했다. 사실은 우리 당시에 이제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그 일본인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방송 내용을 보면은 한국어하고 일본어, 일본어하고 한국어를 3대1 비율로 했습니다. 3 정도를 일본어 방송을 하면은 1 정도는 이제 구색 맞추기 한국어 방송. 9시 반까지 일본어 방송을 하고 9시 반 이후부터 우리말 방송을 하고 했더랬으니까 그 편성이나 제작에 상당히 그 제한이 따랐더랬죠. 예. 그래도 우리 한국 방송인 선배들이 그 어려운 그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더랬어요. 1933년부터는 일본어와 조선어를 분리 방송하는 이중 방송으로 조선의 라디오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방송의 파급 효과로 기생 출신의 가수 왕수복을 비롯해 대중 스타들이 출연했고 우리 민요 공연을 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기도 했다. 1930년대 중반에 전국적인 지역에 라디오망이 들어서고, 그래서 나름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신문은 문자를 읽을 줄 알아야,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볼 수 있는 매체거든요. 근데 라디오는 그런 거 없이도 누구라도 매체를 향유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1940년 초부터는 우리말 방송을 따로 분리해서 이중 방송을 했더랬죠. 그때부터는 상당히 우리말 방송이 좀 활기를 띠고 했었죠. 수신기인 라디오의 형태도 진화되었다. 광성 라디오는 사실상 개인 라디오 수신기로서 그 가치를 제한받았지만 진공관의 등장으로 전자산업은 일대 변혁기를 맞게 된다. 원래 이제 한 1950년도, 1948년도 이전에는 전부 진공관식 라디오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진공관이라는 건 일단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그 열이 방출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신호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음성을 더 크게는 못해요. 겨우 우리가 모기 소리 같이 들을 정도밖에 소리가 안 되는데, 진공관이 발명된 후로는 이 적은 소리를 큰 소리로 증폭을 시켜준다고요. 진공관 다이오드의 근본 원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에디슨. 이 원리를 적용한 것이 진공관 라디오인 것이다. 진공관은 라디오 수신 음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먼 거리까지 방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진공관으로 크게 증폭된 음성 신호는 곧바로 코일과 종이로 만들어진 스피커를 진동시킬 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청취하는 라디오 수신기의 탄생을 예고했다. 당시 경성방송은 내선일체 정책에 따라 식민지 정책 전달, 황민화 운동 전개, 제국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선전이라는
총독부 정책이 가미된 것이었다. 전국적 방송망 확대와 출력 증가는 원활한 전쟁 수행과 식민지 내선 일체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특히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라디오 방송은 국민 동원과 전쟁을 위한 선전도구로 변모했다. 그 당시에 방송은 일본 사람들이 침략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을 그 일본 천황의 한국 신민이죠.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그걸 위주로 하는 방송이 있기 때문에 뭐 전쟁에서 항상 이긴다는 거. 그리고 뭐 반도 출신의 사람들도 다 일본 사람들이다 하는 식의 그런 방송이나 강연을 하고 했던 거죠. 당시 라디오는 상대 국가의 국민들과 군인들을 동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선전의 수단이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중 외부적으로 선전 선동 방송을 점차 늘려갔고 한국인들의 외국 방송 청취는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통치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러던 중 개성 송신소에 있던 조선인들은 그들의 삶을 바꿀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원래 송신소에는 일본인 기술자들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일본 동경에서 보내주는 방송을 이제 중계 방송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개성 송신소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뿌려주는 형태인데, 이 일본이 전쟁을 막 넓혀가면서 방송인 기술자들을 갖다가 전선으로 내보내야 됐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한국 조선인들이고 책임자만 이제 일본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오는 이제 단파를 이제 맞춰가지고선 다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돌리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한국 사람, 조선인들만이 이제 근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리다 보니까는 VOA라 그래가지고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그래서 이제 점령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국어의 방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정상 씨가 하는 그런 그 한국의 소리 방송에 이제 잡혔던 거예요. 그 당시 들었던 미국의 소리란 방송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의 청취자를 대상으로 운영했던 단파 방송이었다. 지구 외곽에 전리층이라고 반사체가 있는데, 구름 끼듯이 있는데, 그게 밤이 되면은 반사가요, AM 라디오는 요 초입에서 반사가 돼서 먼 거리까지 못 가는데, 저 단파 라디오처럼 조금 주파수가 높아져 버리면, 그러면 운반체가 이 첫 전리층을 뚫고 그 다음 궤도에 있는 것까지 가서 반사를 하면은 그만큼 반사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이 태평양이라든가 이렇게 지구 반대편까지도 그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지구의 주변에는 전리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전파들과는 간섭을 일으키지 않지만 단파는 그 특성상 전리층에 반사되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에는 서로 상대방의 유일한 정보 입수와 정치적 선전의 창구로 활용되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단파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일종의 스파이 활동으로 의심받기도 했다. 그게 뭐 꼬리가 안 밟힐 수가 없었죠. 일본 관원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단파 수신기를 조립했던 성기석 씨라든가 그 방송 길자입니다마는 뭐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그 연루돼가지고 한 20여 명의 방송인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했죠. 그리고 실형을 살고. 단파 방송 사건으로 200여 명의 한국인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곤욕을 치렀다. 또한 방송을 청취한 많은 사람들이 옥중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러한 일본의 압박 속에서도 언론을 통해 진실을 알리려는 우리 민족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1945년 8월 6일 역사상 최초로 원폭이 투하되어 폐허로 변해버린 히로시마. I watched them. Smoke and dust. Over the city, like a sheet of traveling sun. Eyes. Many people run. I just follow.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며 항복을 선언했다. 일본의 항복 선언은 라디오를 통해 생생히 전달됐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라디오를 통해 연합군에게 항복한다는 선언을 했고, 이 내용은 조선 전역의 지방 방송국까지 직접 무선으로 중계됐다. 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威力を収集せんとほし、ここに終了なる断じ信任にする。 일제 이후에 주지하다시피 이제 미군정 시기가 왔고, 그리고 그 미군정의 이후에 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것이 명칭에서도 이제 그 경성방송국, 그리고 서울 중앙방송국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군정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관영방송으로, 공보처관할의 관영방송으로 방송국이 운영이 됐던 거죠. 일제는 그렇게 물러갔지만 조선은 다시 미군정 체제로 들어갔다. 미군정 체제에서 경성방송은 서울중앙방송으로 개명되었고, 미군정청 공보부 산하에 편입되었다. 또한 국제무선통신회의를 통해 HLKA라는 콜사인을 사용하게 됐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영방송은 전황보도와 반공의식 고치 등을 목표로 삼았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안전하다는 허위 전황보도 문제로 국영방송이 신뢰를 잃고 비판에 직면했지만, 국민의 위안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기능을 점점 살려가며 피난 중에도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불과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이 시설마저 적의 수준에 남겨놓고서 대전으로 피난을 간 거죠, 방송국 전체가. 대전에서도 15일도 못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구로 또 옮기고. 안정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동, 전황에 따라서 하는 그 이동 방송이 있었는데, 그 이동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어떤 격리하고 고무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이다라는 전황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전황보도에 중점을 두었지만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수신한 외신 보도에도 계속해서 귀 기울였다. 미군들이 외신을 수신하면 번역사들이 번역한 것을 한국 아나운서들이 읽는 방식으로 방송이 되었다. 서울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방송국도 자리를 옮기게 됐다. 1951년 1월 임시수도 부산으로 방송국을 이동했다. 통일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를 해가지고 일사 후퇴를 겪고, 그래서 임시수도 부산으로 옮기게 된 거죠. 이로써 부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점령당한 서울을 피해 임시수도인 부산으로 피난 온 건 국민들뿐만이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부산으로 내려와 국정을 살폈고, 방송 역시 이곳에서도 계속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피란민의 일상에 라디오는 우리 민족들을 달래주는 위안처이자 소통로였다.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저 40계단이라고 그 당시엔 그 이사는 가족들이 만나는 유명한 장소인데 40계단 올라가면 복병산이라고 있어요. 그 복병산 중턱에다가 그 부산 방송국이 있었는데 거길 중앙방송국으로 해서 그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죠. 가파른 40개의 계단이 있는 곳. 이것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시절 구호물자를 내다 팔던 장터이기도 했고 탄자촌 언덕길로 이어지던 삶의 길목이자 피난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한국 전쟁 당시 부산 방송국을 향하던 길이었다. 피난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고초를 겪겠지만 그 당시에 방송인들도 그 책상 위에다가 담요 깔고서 거기서 자고 스튜디오에서 자고 그러다가 또 방송하고 이런 세월을 보낸 거 했더랬죠. 어차피 점령진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속박당해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그 안전 또는 희망에 대한 뭔가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전황을 알려주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 방송의 내용이 필요했던 거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 노력과 열정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곁에 라디오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생활 속 익숙한 친구이자 때론 추억을, 때론 아련함을 불러일으키는 라디오. 라디오는 80년 동안 격동의 역사를 지나온 우리 민족에게 위안을 주며 자유와 희망을 향한 힘을 실어주었다. (1950년대) 라디오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을 위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라디오의 보급률도 높아졌고 1954년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방송국이 개국했는데 바로 기독교 방송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형태가 아닌 방송사는 기독교 방송사입니다. 사실 전쟁이 나기 전인 49년에 허가를 받아요. 근데 준비하다가 6.25가 발발을 해서 이제 설립을 못하고 1954년에 정식으로 이제 개국을 하죠. 당시 국장은 미국인 선교사 에드워드 디캄프로. 미국 선교본부로부터 5kW 송신기와 부속 일체를 지원받았고 방송국의 운영에 소요되었던 모든 자금은 미국 기독교단체 원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비록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탄생했지만 27년간 계속돼온 독점 국영방송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민간 방송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방송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심했던 시절에도 CBS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민주 언론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자유 언론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1957년도에 11월 달인가 그때 남산에다가 제대로 된 방송국을 지었죠. 그래서 이 남산방송국이라고 합니다만은. 방송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서 점점 커져가는 단계고, 그러면서, 좀 더 규모가 있는 그런 산업을 해야 될 때는 좀 더 이렇게 넓은 공간, 좀 더, 편안한 공간. 그리고 남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그 전파를 그러니까 송신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지리적 요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정동방송국이 한국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1957년 남산에 새로운 현대식 사옥이 생기면서 19년간 남산 방송 시대를 이어갔다. 50년대에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증가하고 연속극이 새롭게 시작됐는데 이것은 재건의 시기에 민심을 위로하는 한편
라디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중적인 효과를 겨냥한 것이었다. 다양한 대중가요들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라디오 드라마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객지에서 잘 있었어. 집안에 별일이나 없었어? 네. 이때 발맞추어 역사적인 또 하나의 사건, 우리 손으로 만든 라디오가 등장했다. 최초로 라디오가 이제 국산 제작에서 보급된 것은 1959년으로 봅니다. 당시 금성사에서 이제 그 시중에 이제 보급할 수 있는 라디오를 만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그전에는 뭐 주로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수입해서 쓴 라디오였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도 라디오 문화를 이제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날이 향상 발전돼가는 우리나라 방송문화 활동을 뒷받침해서 처음으로 국산 라디오 제조 공장이 부산에 건설되고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라디오가 나타났습니다. 민족 자본 8억 원과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발족한 금성사에서는 앞으로 월간 6,000대의 라디오를 생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방송시설 강화와 더불어 우리 손으로 라디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산업의 발전으로 라디오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라디오가 대중매체로 자리 잡게 된 것. 금성사에서 만든 라디오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 60년대를 우리가 이제 라디오의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라디오, 그 당시 라디오는 지금은 우리가 개인 매체지만 사실은 가족 매체로서, 그러니까, 할아버지에서부터 손자까지 라디오 드라마를 이제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일일극을 이제 가족들이 보면서 이렇게 그 가족 여가를 이제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같이 드라마를 본다거나, 듣는 것이죠. 아니면 또 음악을 같이 청취를 한다거나, 그래서 저녁 무렵에 가족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매체를 가지고 뭔가 가족의 여가를 향유할 수 있었던. 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본격적인 상업방송 시대를 맞게 된다. 1960년대는 그야말로 라디오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이다. 수도 서울에 처음으로 민간 상업방송국이 탄생했습니다. HLKV 문화방송국은 지난 2일 시민회관에서 개국식을 거행하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세 번째 민간 방송으로 등장한 동아방송국이 지난 4월 25일 아침 5시 30분을 기해서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날 첫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은 책임 있는 민간 방송으로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 번째 민간 방송국인 라디오 서울이 5월 9일 정오를 기해서 첫 전파를 발사했는데, 이날 시민회관에서는 성대한 개국식과 아울러 화려한 탄생잔치도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발전하는 국내 방송 문화에 발맞추어 라디오 서울이 청취자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발전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상업방송들이.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라디오의 어떤 부흥기,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우리가 TV를 통해서 또는 이 라디오, 그러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전형성들을 60년대에 한번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단연 라디오 연속곡이었다. 어머, 안녕하세요, 주부인. 아유, 주부인.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누시다면 남하게 1년은 365일. 그 시간대만 되면 그 시내 교통이 뭐 두절될 정도로 그냥 방송 드라마 보려고들 그냥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방송 드라마는
요즘은 뭐 양쪽으로도 많이 불어나고 했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이었죠. 라디오 매체의 대중화와 라디오 보급률의 증가로 수신기도 진화되어 갔다. 진공관을 대신할 수 있는 트랜시스터가 1948년도에 발명이 되게 됐어요. 물론 좀 약간 불안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하게 되면 정폭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트랜시스터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폭을 만들어내고 광석음파기를 대체하게 되면은 아주 잡음이나 작은 신호를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키워가지고 검파를 하면은 깨끗한 소리만 들릴 수가 있어요.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등장으로 라디오는 보다 작아졌고 더 깨끗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용 콘센트가 아닌 배터리로도 오랜 시간 동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1948년 미국에서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후 1954년 일본의 소니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라디오를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런 게 코일이잖아요. 여기 코일. 여기 코일이 보이죠? 코일. 소비 전력의 경제성, 성능, 원가, 이용 기술 등에서 우수했기에 진공관식 라디오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 제작되고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라디오가 1인당 한 대로 보편화되고 심야 청취자의 증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진공관 라디오 시대와는 달리 라디오 프로그램의 내용 면에서도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격동의 시기를 지나 점점 더 우리 생활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된 라디오. 지금도 라디오는 우리에게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고 추억을 나누며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해온 라디오와 방송의 역사,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옛날 노래라든가 레코드판 구하기도 힘든 시기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접하게 된다는 것, 예술적인 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영향도 이제 많이 컸고. 거기에 뭐 연속극도 있고 가요도 있고 시사도 있고 모든 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 향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의 필수품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라디오는 전성기 시절 누리던 절대적인 지위는 약화됐지만 뉴스, 시사, 음악 프로그램 등 주파수에 따라 개성 있는 장르로 지금까지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 마이클 볼튼의 All the Way 듣고 계속 하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도 아날로그 스타일의 라디오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길거리에 서서 라디오의 뉴스를 들으면서 또는 중계방송을 들으면서, 그죠?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중계방송을 들으면서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얻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전 시대는 없었던 지극히 근대적인 현상들이거든요. 볼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주는 거죠.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텔레비전이 했던 역할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또는 뭐 인류에게 마찬가지지만 라디오라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듣는 매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 또는 꿈의 세계를 열어준 그런 하나의 매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80년 전 한반도에 울려 퍼진 신비의 소리는 우리 민족에겐 아픔의 역사와 맞물려 있었다. 한 팝송의 노래 가사처럼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인 것은 아니다. 1895년 이탈리아에서 발명된 후 1927년 경성방송국을 통해 전파를 탄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의 역사는 80여 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격동의 시기에 우리 민족들을 유래해준 라디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다.